집에서 된장찌개나 먹을 텐데 오늘 호강하는 줄 알아.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낡은 기와집 굴뚝에서는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며 새벽의 정적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편에 자리 잡은 오래된 목공소 안에는 톱밥 먼지가 햇살을 받아 금가루처럼 흩날리고 있으나 그 가운데 춘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대패질에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고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 대롱대롱 매달리니 그의 숨소리만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투박하게 갈라진 손으로 나무를 쓰다듬고 눈빛만은 청년처럼 빛나며 나무의 결을 하나하나 살피니 장인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그저 시골 구석의 고집불통 늙은이라 손가락질하며 비웃을지 모르나 그는 생명을 불어넣는 이 시간이 누구보다 가장 행복했습니다. 깎다 만 나무 토막들이 어지럽게 바닥에 널려 있고 손때 묻은 낡은 공구들이 훈장처럼 벽에 걸려 있으니 주인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펴고 뒤로 젖히며 우두둑 소리가 나도록 몸을 풀고 뻐근한 어깨를 주무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니 하루의 시작이 활기차 보였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초라한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지만 그가 다루는 저 느티나무는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딘 것이니 부르는 게 값인 명품이었습니다. 돈보다는 나무의 마음을 읽고 세월의 결을 찾아내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 믿고 있으니 오늘도 묵묵히 톱을 당기며 하루를 온전히 바치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다 되어갈 무렵 작업장 입구에 매달린 낡은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려 고요하던 공방의 정막을 깨니 춘식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한창 작업에 몰두하던 차라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으나 끈질기게 울려대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장갑을 벗고 수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누구냐고 투박하게 묻는 춘식의 목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고막을 때리듯 흘러나오니 동창의 총무 김철수였습니다. 이번 주말 서울에서 열리는 동창회 소식을 전하며 만수 회장이 특별히 자네를 보고 싶어 한다고 강조하니 춘식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김만수라는 이름 석자가 귀에 꽂히는 그 순간 잊고 지냈던 지난 시절에 모멸감이 흙먼지처럼 피어오르니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돈 자랑을 하며 가난한 친구들을 벌레 보듯 하던 만수의 거만한 얼굴이 떠올라 속이 울렁거리고 있었으나 철수는 눈치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 안 오면 만수를 피해 도망 다니는 줄 알겠다며 회비는 만수 회장이 낼 테니 몸만 와서 밥이나 먹으라 하니 춘식의 자존심을 긁어놓았습니다. 회비를 면제해 준다는 말이 오히려 동정처럼 들리고 자신을 거지 취급하는 것 같아 욱하는 마음에 간다고 소리치고 전화를 쾅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분을 사귀지 못해 씩씩거리는 춘식의 거친 숨소리가 공방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 평소에 차분하던 장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작업대 위에 물바가지를 들어 벌컥벌컥 물을 들이키고 차가운 물줄기로 속을 달래며 괜한 오기를 부린 건 아닌지 후회와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산을 넘어가며 작업장에 긴 그림자가 드리우고 연장을 정리하여 집으로 들어가니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 줄인 배를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안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밥상을 차리던 아내가 춘식의 어두운 안색을 살피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으니 숨길 수 없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동창회에 오라는 전화를 받고 갈까 말까 고민 중이라 하니 아내는 반가운 기색을 보이며 맨날 나무만 깎지 말고 다녀오라 등을 떠밀며 반기고 있었습니다. 저번에 큰맘 먹고 사두었던 이태리제 양복을 입고 가라며 장롱문을 활짝 열었으나 춘식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입던 옷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나가면 괜히 거들먹거리는 것 같아 싫고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왔으니 거칠애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에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남자는 옷이 날개라며 아내가 핀잔을 주었지만 땀 흘려 일한 흔적이 훈장이라며 비단 옷 입는다고 사람이 바뀌냐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춘식의 뚝심 있는 태도에 아내는 더 권하지 못하고 혀를 쯧쯧 차며 돌아섰으나 그 눈빛에는 남편에 대한 믿음이 가득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크게 떠서 입안 가득 넣고 씹으며 이번 동창회에서 만수 녀석의 콧대를 어떻게 꺾어줄 것인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겉모습에만 목숨을 거는 그 친구들에게 진짜 어른의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주리라 속으로 단단히 다짐을 하고 묵묵히 밥그릇을 비워냈습니다. 동창회 당일 아침이 밝아 평소처럼 일찍 일어난 춘식은 마당을 쓸고 몸을 푼 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고르며 잠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가 몰래 꺼내놓은 새 넥타이가 눈에 밟혔으나 결국 색이 바랜 회색 점퍼와 무릎 나온 면바지를 꺼내 입고 낡은 운동화 끈을 조여맸습니다. 당신 정말 그러고 갈 거냐며 아내가 속상해 타박을 했으나 마음이 부자면 된 것이라며 허허 웃어넘기는 춘식의 모습은 여유가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문 밖을 나서자마자 화창한 봄 햇살이 쏟아지나 전쟁터로 향하는 장수처럼 그의 발걸음은 비장하기만 하니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차고에 세워진 기사 딸린 검은색 고급 세단을 외면하고 마을 버스 정류장을 향해 타박타박 걸음을 옮기고 있으니 동네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디 좋은 데 가시냐는 물음에 옛 친구들 보러 간다고 답하며 설레는 소풍 가는 표정이 아닌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으니 속내가 복잡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덜컹거리는 시골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몸을 기대고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만수와 친구들이 변했을지 궁금증과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가진 돈으로 서열을 매기고 사람을 하대하던 그 버릇이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하다면 오늘은 참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번화가 한복판 으리으리한 빌딩 숲 사이 약속 장소인 청운각에 도착하니 위압적인 기와 지붕과 조명이 사람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며 입구로 향하는 춘식의 앞을 가로막고 선 젊은 발레 파킹 직원이 위아래로 행색을 훑어보더니 길을 막으며 인상을 썼습니다. 여기는 예약 손님만 오니 식사는 골목 뒤로 가라며 노골적으로 무시를 하고 있으니 춘식은 기가 찼지만 침착하게 동창에 왔음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김만수 이름으로 예약된 것을 확인한 직원은 그제야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하며 비켜주니 불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로비를 가득 메운 소음과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서로의 불을 과시하느라 정신없는 동창들 사이에서 춘식은 마치 외딴 섬처럼 동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그때 무리 한가운데 앉아 거만하게 웃던 김만수가 춘식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주목하라며 외치기 시작하니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었습니다. 전설의 박춘식이 왔다며 비아냥거리는 만수의 목소리에 반가움보다는 조롱이 섞여 있고 남루한 옷차림을 훑어보는 눈빛들이 따갑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그들에게 한 발짝 다가갔으나 오늘 하루가 지옥 같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고 말았습니다. 김만수가 춘식의 어깨를 거칠게 감싸 안으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소개를 하니 좌중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반갑다며 내민 손을 춘식이 맞잡으려 하자 만수는 기겁하며 손을 빼고 물티슈로 박박 닦아내니 모멸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톱밥 묻은 손이라 내 비싼 옷 버린다며 호들갑을 떨며 면박을 주니 춘식의 손은 갈 곳을 잃고 허공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은 그 모습이 재미있다는 듯 낄낄거리며 춘식의 낡은 점퍼를 가리키고 요즘도 공사판 다니냐 물으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나는 가구를 만드는
소목장이라고 점잖게 대답했으나 그들은 목수나 노가다나 그게 그거 아니냐며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만수는 자신의 명품 시계를 보란 듯이 손목을 흔들며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으스대며 자랑을 늘어놓으니 춘식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너는 평생 일해도 이 시계줄 하나 못 산다며 자조 섞인 농담을 던지고 동창들의 호응을 유도하니 분위기는 춘식을 조롱하는 쪽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춘식은 끓어오르는 화를 애써 꾹꾹 눌러 담으며 자리에 앉으려 했으나 만수가 의자를 발로 차며 거기가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상석에는 만수와 잘 나가는 사업가 친구들이 자리를 잡고 중간에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임원들이 둘러앉아 있으니 서열이 명확해 보였습니다. 만수는 턱짓으로 구석진 문간방 자리를 가리키며 너는 냄새나니까 저기 앉으라고 손을 휘휘 저어 보이니 참담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웨이터들이 음식을 나르는 통로 쪽 비좁은 자리에 덩그러니 놓인 의자 하나가 마치 춘식의 처지 같아서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군말 없이 구석 자리로 발걸음을 옮겨 앉았으나 친구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끼리 골프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뽑은 외제차가 승차감이 좋다는 둥, 강남 아파트값이 올랐다는 둥, 돈 냄새 풍기는 대화들이 식당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춘식은 물끄러미 그들을 바라보며 물 한 잔을 들이켰으나 속이 타들어가 갈증은 가시지 않고 소외감만 깊어지고 있으니 자리를 박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가버리면 패배자가 되는 것 같아 오기로 버티기로 마음먹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만수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최고급 한정식 코스 요리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지고 산해진미가 눈앞에 펼쳐지니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만수는 랍스터 요리를 자신의 접시로 가져가며 춘식에게는 쳐다보지도 않고 너는 이런 거 처음 보지 않냐며 빈정거리는 투로 물었습니다. 집에서 된장찌개나 먹을 텐데 오늘 호강하는 줄 알라며 먹다 남은 생선 대가리를 춘식의 접시에 툭 던지니 개밥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동창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박장대소를 터뜨리며 만수 회장님 인심이 후하다며 아부성 발언을 쏟아내니 춘식의 주먹이 부들거렸습니다. 춘식은 던져진 생선 머리를 젓가락으로 밀어내며 나는 이런 거 안 좋아한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으나 돌아오는 건 비웃음뿐이었습니다. 가난하면 입맛이라도 저렴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주는 대로 감사히 먹으라고 핀잔을 주는 친구의 말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입안이 까칠해져 음식 맛을 느낄 수도 없는 지경이나 그들은 쩝쩝거리며 잘도 먹고 비싼 술을 연거푸 비우니 탐욕스러운 돼지들 같았습니다. 술 기운이 오른 만수가 얼굴이 불구죽죽해져서는 술병을 들고 춘식에게 다가와 한 잔 받으라며 강요하니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술잔을 내미는 춘식의 손이 거칠고 투박한 것을 보고 만수는 쯧쯧 혀를 차며 손 관리를 좀 하고 살라며 지적질을 시작했습니다. 내 손은 정직하게 일한 증거라고 대꾸를 했으나 만수는 요즘 세상에 몸 쓰는 건 미련한 짓이라며 훈계하듯 떠들어댔습니다. 자신처럼 머리를 써서 돈을 굴려야 부자가 된다며 부동산 투기로 번 돈 자랑을 영웅담처럼 늘어놓으니 역겨움이 올라왔습니다. 친구들은 만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치고 춘식을 향해 너도 좀 배우라며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니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춘식은 속으로 웃으며 내가 가진 건 돈뿐이지만 내가 가진 건 사람의 마음이라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으나 씁쓸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만수는 춘식의 잔에 술을 넘치도록 따르며 아까우니 흘리지 말고 마시라고 주사를 부리기 시작하니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만수가 지갑을 꺼내며 오늘 밥값은 내가 쏜다며 호탕하게 소리를 치니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춘식을 쳐다보며 너는 지갑 꺼낼 필요 없다며 어차피 먼지밖에 없을 텐데
회비 낼 돈은 있냐고 물으니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냥 얻어먹고 가는 게 내 형편에 돕는 길이라며 지폐 몇 장을 꺼내어 춘식의 주머니에 억지로 찔러 넣으니 국어라는 거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차비나 하고 가라며 적선하듯 던지는 그 태도에 춘식은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으나 만수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는 춘식을 보며 성격 참 이상해졌다며 돈 주는데 싫어하는 놈 처음 본다고 미친 사람 취급을 하니 동창들도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식당 밖에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식당 입구로 들어서며 길을 트기 시작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만수와 친구들이 입을 다물고 무슨 일인가 하여 문 쪽을 일제히 바라보고 있으니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런 건장한 사내들의 등장에 식당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고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만수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으나 이내 거만한 표정을 되찾고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일어서니 허세가 가득해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분명히 높으신 분을 모시는 경호원일 테니 자신 같은 재력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 믿고 오히려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이런 고급 식당에는 정재계 인사들이 자주 오니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큰 소리치고 동창들을 안심시키려 애쓰니 분위기를 주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만수의 시선이 구석에 앉은 춘식에게 닿자 갑자기 얼굴이 찌푸려지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니 속내가 뻔히 보였습니다. 행여나 저 귀한 분들이 남루한 춘식을 보고 식당 물이 안 좋다고 여길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앞서니 다급하게 손짓을 했습니다. 야 박춘식 너는 저기 기둥 뒤로 좀 숨어 있으라며 손으로 춘식의 등을 떠밀고 보이지 않게 몸을 숨기라 하니 치욕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귀한 손님들 오시는데 거지 같은 꼴을 보이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냐며 노골적으로 춘식을 하대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춘식은 만수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버텼으나 이미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으니 입술을 깨물 뿐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식당 입구에 일렬로 도열하여 서 있으니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웅장하고 비장해 보였습니다. 그 사이로 식당 지배인이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와 만순의 테이블로 다가오니 만수는 기세등등하게 소리쳤습니다. 지배인 양반 여기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저런 거지가 우리랑 밥을 먹게 두냐며 춘식을 손가락질해 대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 냄새나는 노인네 때문에 비싼 밥맛이 다 떨어졌다며 당장 끌어내라고 호통을 치니 지배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춘식은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히는 지경이었으나 동창들은 재밌다는 듯 구경하며 빨리 내보내라고 거들고 있으니 누구 하나 편이 없었습니다. 지배인은 곤란한 표정으로 춘식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자리를 좀 비켜주시겠냐고 조심스럽게 부탁을 해오니 참담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손님 돈은 제가 돌려드릴 테니 제발 부탁드린다고 사정하며 울상을 짓는 지배인의 모습에 춘식은 더 버틸 힘을 잃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내 발로 나갈 테니 몸에 손대지 말라고 낮게 으르렁거 대답했으나 만수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지 빨리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춘식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짐을 챙기는데 만수가 춘식의 어깨를 잡고 귓속말을 하듯 속삭이니 악마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나가는 김에 카운터 가서 내가 준 돈으로 대리비나 하고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말라며 마지막까지 모욕을 주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때 입구에 서 있던 검은 정장의 경호원 중 한 명이 뚜벅뚜벅 걸어오기 시작하니 구두 굽소리가 식당 안에 크고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만수는 그 경호원이 자신에게 오는 줄 착각하고 급히 표정을 바꾸며 웃음을 흘리고 악수를 청하려 손을 내밀었으나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말았습니다. 경호원은 만수를 스쳐 지나 짐을 싸고 있는 춘식의 등 뒤로
그림자처럼 다가와 멈춰서니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만수는 당황하여 더듬거리며 아니 선생님 그 사람은 여기 일행이 아니라 잡상인이니 신경 쓰지 마시라고 변명했으나 경호원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호원의 눈매가 매섭게 만수를 노려보고 있어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끼며 만수는 뒷걸음질을 쳤으니 공포감이 엄습해왔습니다. 동창들도 숨을 죽이고 이 기이한 상황을 지켜보며 마른 침만 꿀꺽 삼키고 있으니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춘식은 자신의 뒤에 누군가 서 있음을 직감하고 천천히 고개를 돌리니 건장한 사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식사 중에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만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는지 정중하게 여쭈어오니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춘식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나를 아느냐고 되물었으나 경호원은 대답 대신 입구 쪽을 향해 손을 뻗어 길을 안내하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때 입구에 도열해 있던 경호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혀 90도로 인사를 올리니 그 모습이 장관을 이루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지팡이를 짚은 노신사와 그를 부축하는 수행원들이 위풍당당하게 들어오고 있으니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흘렀습니다. 은발을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노신사의 눈빛은 날카롭지만 입가에는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손님이 수저를 내려놓고 기립하여 그 노신사를 바라보고 있으니 마치 왕이 행차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만수는 그 노신사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으니 그는 바로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최 회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은 만수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춘식이 서 있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니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만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며 다시 쳐다봤으나 뉴스에서나 보던 재벌 총수가 자신의 눈앞에 서 있으니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렸습니다. 혹시 최 회장님이 나를 알고 찾아오신 건 아닐까 하는 헛된 망상을 품기도 했으나 그 발걸음은 정확하게 춘식의 코앞에서 멈췄습니다. 최 회장은 지팡이를 수행원에게 넘기고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벗어 가슴에 얹으며 춘식을 향해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니 식당 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자가 너무 늦게 찾아와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하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니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춘식은 덤덤한 표정으로 자네가 여긴 어인일인가 하며 아랫사람 대하듯 편하게 말하니 만수와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동상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거지 취급하던 춘식이 재벌 총수에게 선생님 소리를 듣고 있으니 도무지 상황 파악이 안 되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만수는 입을 떡 벌린 채 턱이 빠질 듯 멍하니 서 있고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려 쨍그랑 소리가 정적을 깨니 비극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쨍그랑하고 깨진 술잔 소리가 무거운 정적을 깨뜨리고 파편들이 바닥으로 흩어지니 모두의 시선이 아래로 향했습니다. 김만수는 사색이 된 얼굴로 떨리는 입술을 억지로 떼며 이게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다며 애써 상황을 부정하려 들었으나 목소리는 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사람을 잘못 보셨다며 이 늙은이는 그냥 동네에서 나무나 깎는 볼품없는 목수라고 손사래를 치며 설명하려 하니 비굴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자신이 아는 박춘식은 평생 가난에 찌들어 사는 무능력한 노인일 뿐이어야 하기에 이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식은땀만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동창들도 서로 눈치만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를 내고 혹시 회장님이 치매가 온 건 아닌지 말도 안 되는 억측을 부리며 현실 도피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만수의 호들갑에도 눈길 한번 주지 아니하고 오직 춘식의 거친 손을 잡은 채 감격에 겨운 표정만 짓고 있으니 만수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며
만수가 목소리를 높이려다 주변 경호원들의 살벌한 눈빛에 다시 꼬리를 내리고 입을 다무니 모양새가 참으로 우스웠습니다. 상황 파악이 덜 된 만수는 이대로 주도권을 뺏길까봐 다시금 용기를 내어 다가가 회장님의 옷소매를 잡으려 했으나 비서실장에 의해 제지당했습니다. 감히 어디에 손을 대냐는 비서실장의 서늘한 일갈에 만수는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고 억울하다는 듯 하소연을 시작하니 눈치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여기 모임을 주최한 김만수라고 합니다만 저희 회사랑 지난번에 계약 건으로 인사드린 적이 있지 않냐며 구차하게 인맥을 과시했습니다. 이 자리는 제 친구들 모임이니 귀한 회장님께서는 상석으로 가셔서 제가 대접하는 술이나 한잔하시라며 춘식을 투명 인간 취급하고 아부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냄새나는 노인네랑 있으면 회장님 품위만 떨어지니 빨리 이쪽으로 오시라고 손짓하며 춘식을 벌레 보듯 쳐다보니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최 회장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갑게 굳어가고 잡고 있던 춘식의 손을 더욱 꽉 움켜쥐고 놓지 않으니 만수의 불안감은 증폭되었습니다. 자신이 공들여 쌓아온 대기업과의 줄이 끊어질까 전전긍긍하며 입술이 바짝 마르고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으니 파멸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최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만수를 싸늘하게 노려보며 지금 내 스승님을 모욕한 것이냐고 낮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물으니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스승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만수는 귀를 의심하며 네, 스승님이라니요? 하고 되물으며 멍한 표정을 지으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눈치였습니다. 이분은 나의 가고 스승이자 우리 그룹의 정신적 지주인 박춘식 선생님이시라며 최 회장이 또박또박 소개를 하니 좌중이 경악으로 술렁거렸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술 작품을 만드시는 분을 내까짓게 감히 거지 취급을 하냐며 최 회장의 호통이 이어지니 만수는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춘식은 그제야 입을 열어 이복에 최 회장 그만하게 사람들 놀라지 않는가 하며 점잖게 제자를 타이르니 그 위엄이 남달라 보였습니다. 만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춘식과 회장을 번갈아 보며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기극이라며 속으로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니 멘탈이 붕괴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동창들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춘식의 낡은 옷차림이 가난이 아니라 장인의 검소함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던 만수는 급기야 이성을 잃어버리고 이 늙은이가 회장님을 속인 거라며 악을 쓰며 대들기 시작하니 마지막 발악과도 같았습니다. 야, 박춘식, 내가 언제부터 선생님 소리를 들었냐며 동네에서 톱질이나 하는 주제에 어디서 사기를 치냐고 소리치니 추태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너 같은 놈은 내가 잘 아는데 분명히 무슨 수를 써서 회장님 눈을 가린 게 분명하다며 춘식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드니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춘식의 눈빛이 매섭게 빛나며 만수의 손을 단숨에 쳐내버리고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며 준엄하게 꾸짖고 있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너 같은 놈들이 세상을 망친다며 춘식의 호통 소리가 식당을 울리고 그 기세에 눌린 만수는 뒷걸음질을 치며 주저앉았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만수를 바닥에 제압하고 팔을 뒤로 꺾어 포박하니 비명소리가 터져나오고 꼴사나운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만수의 처참한 몰골을 보며 동창들은 고개를 돌려 외면하고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숨죽여 떨고만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더러운 것을 보았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고 혀를 차니 만수는 바닥에 엎드린 채 살려만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내 스승님께 무례를 범한 죄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며 엄포를 놓는 최 회장의 말에 만수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뼛속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당장 우리 그룹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할 것이며 법무팀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 하니
만수는 혼절하기 일보 직전으로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춘식은 바닥에 널브러진 옛 친구를 내려다보며 안타까움과 씁쓸함이 교차하는 복잡한 눈빛을 보내고 있으니 승자의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나 최 회장, 밥맛이 다 떨어졌다네 하며 춘식이 먼저 몸을 돌려나가니 최 회장은 깍듯이 뒤를 따르며 예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남겨진 만수와 동창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떠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으니 후회 막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식당 안의 사람들은 이 기막힌 반전 드라마를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며 수군거림을 멈추지 않았으니 소문은 삽시간에 퍼질 듯 했습니다. 최 회장의 검은 세단이 미끄러지듯 도심을 빠져나가며 소란스러웠던 식당의 풍경을 뒤로하고 고요함을 찾으니 차 안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운전석 뒷자리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함 대신 오랜 세월을 함께 나눈 깊은 신뢰와 존경의 공기가 따뜻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송구스러운 표정으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스승님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여 사죄하니 춘식은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라 내 부덕의 소치라 위로하며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나 좋은 추억을 쌓으려 했으나 욕심이었던 모양이라 답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들이라 믿고 나갔으나 변해버린 세태와 인심 앞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으니 창밖만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최 회장은 춘식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주며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고 사는 어리석은 중생들이라 칭하며 대신 분노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들의 천박한 눈을 탓하며 진정한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니 스스로 복을 걷어찬 꼴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춘식은 혀를 차는 제자를 향해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게나 그저 돈이라는 환상에 갇혀 길을 잃은 불쌍한 영혼들이니 측은하게 여기라 일렀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최 회장은 20년 전의 그날을 주마등처럼 떠올리고 있으니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한강 다리 위를 서성이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순간 우연히 마주친 목수 한 분이 바로 박춘식 명장이었습니다. 죽으려는 용기로 나무를 깎으라며 건네준 투박한 조각도 하나가 절망에 빠진 젊은 사업가를 다시 일으켜 세운 희망이 되었으니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무는 비바람을 맞을수록 단단해지고 결이 고와진다며 자네의 시련도 훗날에는 아름다운 무늬가 될 것이라던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최 회장은 춘식을 인생의 스승으로 모시며 힘들 때마다 공방을 찾아가 지혜를 구하고 마음을 다스리니 지금의 그룹을 일굴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가구를 만드는 기술이 아닌 기다림과 인내의 철학을 배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법을 익혀 경영에 접목을 시켰으니 성공은 자연스레 따라왔습니다. 그런 위대한 스승님을 고작 돈 몇 푼 쥐고 있다고 깔보고 모욕한 김만수의 행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영린을 건드린 셈이었습니다. 최 회장의 눈빛이 다시금 매섭게 변하며 결단을 내리니 은혜는 바위처럼 새기고 원수는 물처럼 흘려보내라 하셨지만 이번만은 예외라 다짐했습니다. 한편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식당 안에는 정막이 흐르고 바닥에 주저앉은 김만수는 초점이 없는 눈으로 허공을 보며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지배인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깨진 술잔을 치우려 하자 만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소리치니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때 양복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려대니 발신자를 확인한 만수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어 불길한 예감을 더해주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넘어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은행에서 대출 연장 불가 통보가 방금 내려왔다는 비보를 전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 회장 비서실의 지시로
모든 금융거래가 막혔다며 내일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부도 처리가 될 것이라 하니 눈앞이 캄캄해지고 말았습니다. 전화기는 계속해서 울려대고 이번에는 건설 현장에서 자재 납품이 중단되었다는 현장 소장의 고함 소리가 들리니 사면초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만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건 꿈이라며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움에 몸부림을 치고 있으니 인과응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며 세상 무서울 것 없이 살았으나 더 큰 권력 앞에서는 한낱 파리 목숨에 불과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만수의 몰락을 직감한 눈치 빠른 동창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며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으니 우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만수에게 회장님이라 부르며 아부하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일어나 바쁜 일이 생겼다며 핑계를 대니 비열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야, 김만수, 너 때문에 우리까지 최 회장님 눈밖에 나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며 따지고 오히려 화를 내며 돌아서니 인심의 무상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산서는 내가 처리하라며 식탁 위에 던져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리는 친구들의 뒷모습을 보며 만수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가난한 춘식을 무시할 때는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더니 자신에게 위기가 닥치자마자 뿔뿔이 흩어지는 꼴을 보니 헛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텅 빈 식당에 홀로 남겨진 만수는 깨진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난 자신의 자존심과 다가올 파멸의 공포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춘식에게 주었던 모멸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자신이 뱉은 독한 말들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찌르니 후회해도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지배인이 계산서를 들고 와 결제를 요청하는 목소리에 만수는 고개를 들 힘조차 없어 멍하니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으니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도심을 벗어난 세단은 성북동의 고즈넉한 한옥 찻집 앞마당에 조용히 멈춰서고 춘식과 최 회장이 내리니 은은한 차 향기가 반겨주었습니다. 소란했던 마음을 달래려 따뜻한 보이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어우러지니 평온함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정성스럽게 우려낸 차를 춘식의 찻잔에 따르며 이제 화는 좀 풀리셨냐고 조심스럽게 안색을 살피니 춘식은 찻잔을 들어 향을 맡았습니다. 흙탕물도 시간이 지나면 맑은 물이 되는 법이라며 이미 지난 일은 마음에 두지 않고 차 한 모금에 씻어내리니 대인의 풍모가 느껴졌습니다. 만수 그 친구도 언젠가는 돈보다 귀한 것이 있음을 깨닫는 날이 오지 않겠냐며 오히려 걱정을 해주고 있으니 넓은 아량에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마음속에는 아직 앙금이 남아있어 스승님의 명예를 더럽힌 죄를 확실하게 물을 것이라 다짐하며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있으나 만수의 앞날은 먹구름이 끼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것이니 운명의 장난과도 같았습니다. 춘식은 달빛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겪은 일들이 마치 한바탕 꿈만 같아 허허로운 웃음을 흘리고 있으니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으나 김만수의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으니 지옥이 따로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회사 로비에는 빚쟁이들이 몰려와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직원들은 겁에 질려 도망치니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수는 사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책상 밑에 숨어 덜덜 떨며 제발 이 악몽이 끝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으나 현실은 더욱 냉혹하게 조여왔습니다. 주거래 은행 지점장이 전화를 걸어 당장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경매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최후 통첩을 날리고 끊어버리니 수화기를 든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평소에는 형님 동생하며 간도 쓸개도 빼줄 것 같던 거래처 사장들도 연락을 끊고 만수의 전화를 차단해버리니 인간관계의 덧없음을 절감했습니다. 최 회장의 한마디가 불러온 파장은
태풍처럼 모든 것을 휩쓸고 만수가 쌓아올린 모래성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있으니 권력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터리 신세와 빚더미뿐이니 어제까지만 해도 떵떵거리던 자신의 모습이 신기루처럼 사라져 비참함에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박춘식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으나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만 무심하게 흘러나오고 있으니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눈치 빠른 동창들은 만수가 망했다는 소문을 듣고 재빨리 태세를 전환하여 춘식의 집으로 향하고 있으니 기회주의자들이 따로 없었습니다. 박스떼기로 산 싸구려 음료수와 과일 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시골길을 덜컹거리며 달려가며 어떻게든 춘식의 마음을 돌려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 했습니다. 춘식이가 마음이 약하니까 우리가 가서 옛정을 호소하면 최 회장님께 잘 말해줄 거라며 자기들끼리 작전을 짜고 있으니 속물근성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도착한 춘식의 낡은 기와집 앞에는 이미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으니 동창들은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온 손님들이 있는 모양이라며 수군거리며 조심스럽게 대문 안을 기웃거리니 마당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명 갤러리의 관장들과 대기업 사모님들이 예약 순번을 기다리며 줄을 서 있었으니 동네 목공소가 아니라 마치 유명한 관광지 같아 보였습니다. 동창들은 자신들의 손에 들린 싸구려 음료수 박스가 부끄러워 슬그머니 등 뒤로 감추고 주눅이 든 채 서성거리고 있으니 초라한 행색이 비교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공방 안으로 들어서니 그윽한 나무 향기가 코끝을 감싸며 반겨주고 작업에 몰두한 춘식의 뒷모습이 신선처럼 고고해 보였습니다. 춘식이 대패질을 멈추고 땀을 닦으며 뒤를 돌아보다가 쭈뼛거리는 친구들을 발견하고 무심한 표정으로 바라보니 동창들은 황급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이고, 우리 춘식 회장님, 진작에 몰라뵙고 죄송하다며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가 알랑방귀를 뀌기 시작하니 역겨운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갤러리 관장이 눈살을 찌푸리며 앞을 막아서고 지금 선생님 작업 중이시니 잡상이는 나가달라고 제지하니 동창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잡상인이 아니라 고등학교 동창들이라고 항변했으나 관장은 콧방귀를 뀌며 선생님 작품 하나가 얼마인지나 알고 떠드냐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작업대 위에 놓인 작은 소반 하나를 가리키며 저것이 5천만 원에 낙찰된 작품이라며 함부로 가까이 오지 말라 하니 친구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자신들이 깔고 앉으려 했던 그 나무 토막 하나가 자신들의 연봉보다 비싸다니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춘식은 그저 허허 웃으며 나무에는 귀천이 없으나 사람 마음에는 귀천이 있다더니 자네들을 두고 하는 말인가 보네 하며 뼈 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때 공방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며 머리가 헝클어진 김만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니 그 몰골이 흡사거지와 다를 바 없어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만수는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춘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살려달라고 통곡을 시작하니 처절함이 공방을 메웠습니다. 춘식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빌며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찧어대니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 것도 모르는 듯 절박해 보였습니다. 내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으니 제발 최 회장님께 전화 한 통만 넣어달라고 애원하고 있으니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돈다발을 흔들며 춘식을 조롱하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살려달라 비는 나약한 노인만이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동창들도 만수의 추한 꼴을 보며 자신들도 저렇게 될까 두려워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고 만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돌리고 외면했습니다.
춘식은 발목을 잡은 만수의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으니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연민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춘식은 만수의 손을 천천히 떼어내며 입을 여니 그 목소리가 낮고 엄중하여 공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만수야, 나무도 썩은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야지 새살이 돋고 단단해지는 법이라며 냉정하게 거절의 뜻을 밝히니 만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네는 돈이라는 썩은 물에 너무 오래 젖어 있어서 이미 속까지 다 썩어버렸으니 내가 도울 방법이 없다며 고개를 가로저어 보였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나를 이용하려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라 하니 진심 어린 충고였습니다. 춘식은 다시 대패를 잡고 작업에 집중하기 시작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축객령을 내린 것과 같아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경호원들이 다가와 만수를 일으켜 공방 밖으로 끌어내니 만수는 춘식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으나 대답은 없었고 문은 굳게 닫히고 말았습니다. 동창들도 쫓겨나듯 밖으로 밀려나 닫힌 대문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들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뒤늦게 깨닫고 후회했으나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춘식은 다시 평온을 찾은 공방에서 나무를 깎으며 미소 지으니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와 그의 작업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예술의 전당 거대한 홀이 수많은 인파로 붐비고 있으니 개관 이래 최대의 인파였습니다. 입구에는 화려한 화환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서 장관을 이루고 유명 인사들이 줄을 이으니 시상식을 방불케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박춘식 명장의 목공의 특별 회고전이 열리는 역사적인 날이라 할 수 있으니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반짝이고 기자들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 몸싸움까지 벌이고 있었으니 그 열기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단상 위에 오른 춘식은 평소의 작업복을 벗어던지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깔끔한 개량 한복 차림을 하니 기품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문화부 장관과 유명 예술가들이 병풍처럼 둘러서서 보자하니 춘식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춘식이 담담한 표정으로 입을 열어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거짓을 보탤 뿐이죠 하며 짧고 굵은 소감을 남겼습니다. 그 한마디에 좌중은 숙연해지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와 전시장 천장을 뚫을 듯하니 춘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묵묵히 걸어온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이 순간의 환호로 보상받는 듯해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오니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전시장 중앙에 배치된 메인 작품 인내의 세월 앞에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감탄사가 연발하고 있었으니 모두가 넋을 잃은 듯 했습니다. 뒤틀리고 옹이가 가득한 못생긴 고목을 깎아 만든 그 작품은 기묘한 아름다움을 뿜어내며 시선을 압도하니 숨조차 쉬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유명한 미술평론가가 다가가 돋보기로 작품을 세밀하게 살피며 이것은 신의 손길이 닿은 세계적인 걸작이라 극찬을 하니 작품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솟았습니다. 경매사들이 춘식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가격을 제시하는데 시작가가 수십억을 호가하니 지켜보던 사람들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춘식은 고개를 저으며 이 작품은 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증할 것이라 선언을 하니 장내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예술혼을 보여준 춘식의 결단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복하여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으니 진정한 거장의 면모였습니다. 최 회장은 스승님의 깊은 뜻을 받들어 전용 미술관을 짓고 영구 보존하겠다고 약속하니 아름다운 사제지간의 모습에 훈훈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세상 사람들에게 돈보다 귀한 가치가 있음을
증명해 보인 쾌거였으니 역사에 남을 장면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심 변두리에 허름한 고시원 쪽방에서는 라면 국물로 끼니를 때우던 김만수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화면 가득 메운 춘식의 화려한 모습과 환호하는 군중들이 자신의 초라한 처지와 비교되어 비수처럼 가슴을 찌르고 있으니 속이 뒤집어질 노릇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이 깔보던 그 친구가 대한민국이 떠받드는 영웅이 되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으니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만수의 옆방에 있던 일용직 노동자가 벽을 쾅쾅 두드리며 조용히 좀 합시다 소리치니 만수는 숨조차 크게 못 쉬고 이불을 뒤집었어야 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가 김만수는 이제 빚쟁이를 피해 숨어 지내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으니 하루아침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켜보니 아내와 자식들이 보낸 비난의 문자들만 가득 쌓여 있어 확인조차 겁나고 누구 하나 위로해주는 이 없으니 철저한 고립무원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다며 이혼 서류를 보낸다는 아내의 통보에 만수는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내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습니다. 그때 뉴스 앵커의 멘트가 만수의 귀에 꽂히고 있었으니 박춘식 명장을 모욕했던 갑질 사업가의 말로를 다룬다는 특집 보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만수의 동창회 난동 영상이 전국으로 송출되고 있었으니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어 사회적 매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넷 댓글 창에는 만수를 비난하는 글들이 폭주하고 신상 정보가 털려 공유되니 이제는 길거리조차 마음 편히 다닐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동창회에 참석했던 친구들도 싸잡아 비난을 받게 되자 서로 만수 탓이라며 떠넘기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방송국 인터뷰에 응한 한 동창은 자신은 춘식을 존경했다며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막혀 망신만 당하고 도망쳤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춘식은 씁쓸한 표정으로 텔레비전 전원을 꺼버리며 누군가의 불행을 즐기는 것도 도리가 아니라 말했습니다. 복수는 나의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가 알아서 해주는 것임을 깨달았으니 춘식의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공방으로 외국인 신사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찾아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니 세계적인 가구 브랜드의 CEO가 직접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디자인 철학에 감명받아 협업을 제안하러 왔다며 백지 수표를 테이블 위에 올리니 춘식의 명성은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CEO의 파격 제안에도 춘식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차 한 잔을 대접하며 말하니 나는 돈을 위해 나무를 깎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내 가구는 한국의 사계절과 이 땅의 바람을 견딘 나무로만 만들어야 제맛이 난다며 정중하게 거절의 뜻을 밝히니 CEO는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역을 통해 전해들은 춘식의 확고한 철학에 CEO는 오히려 크게 감동하여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진정한 마에스트로라 칭송했습니다. 백지수표 대신 춘식의 공방에 수습생으로라도 받아달라며 자신의 아들을 맡기겠다고 하니 예상치 못한 전개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춘식은 돈 욕심 없는 청렴한 장인으로 더욱 칭송받게 되었으며 공방 앞은 문전성시를 이루어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과거 춘식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으나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으니 춘식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 더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최 회장이 찾아와 선생님께 드릴 선물이 있다며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니 그 안에는 만수가 날려먹은 춘식의 옛집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빚보증을 잘못 써 빼앗겼던 고향 집을 최 회장이 몰래 되찾아온 것이었으니 춘식은 잃어버린 과거와 화해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제자를 꼭 안아주며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있으니 두 사람의 우정은 핏줄보다 더 진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인력시장의 새벽거리,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만수가 모닥불 주위에 쭈그리고 앉아 언손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왕년에 사장님 소리 듣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일감을 얻지 못할까봐 작업 반장의 눈치만 살피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반장이 명단을 호명하며 사람들을 트럭에 태우는데 만수의 앞까지 와서는 나이가 너무 많아 안 된다며 냉정하게 퇴짜를 놓았습니다. 젊었을 때 기술이라도 좀 배워두지 뭐하고 살았냐며 반장이 혀를 차고 돌아서니 만수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펜대만 굴리며 살다가 막상 몸뚱이 하나로 버티려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절망감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춘식의 거친 손마디가 사실은 생존의 무기였음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후회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터덜터덜 빈손으로 돌아오는 만수의 무거운 발걸음 위로 차가운 새벽 이슬이 내려앉아 그의 처지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배고픔을 참으며 걷던 만수가 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아 쉬는데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며 누군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만수 씨 여기서 뭐 하세요? 하고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 확인해 보니 자신이 예전에 해고했던 운전기사 김 씨였습니다. 김 씨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차에서 내려 다가오더니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만수의 손에 쥐어주며 국밥이나 한 그릇 하라 했습니다. 예전에 사장님이 저한테 동전 던져주셨던 거 기억나서 저도 한번 베풀어 봅니다 하며 비릿한 미소를 날리고 가니 치욕스러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이렇게 무섭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에 만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지폐 한 장이 마치 불덩이처럼 뜨거워 던져버리고 싶었으나 당장 배고픔을 이길 수 없어 구겨진 돈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자존심은 밥 먹여주지 않음을 밑바닥까지 추락해서야 배우니 흐르는 눈물을 훔칠 힘도 없어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온 싸구려 고시원 방 안에는 냉기만이 가득 차 있고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가 만수의 눈을 찔러왔습니다. 아내가 보낸 이혼 서류에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고 아이들도 아빠를 포기했다는 쪽지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마지막 희망을 짓밟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간도 빼줄 듯 매달리던 가족들이 돈이 떨어지자마자 남보다 못하게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니 인생 무상을 절감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돈을 벌었다고 자위하며 살아왔으나 정작 가족들이 원한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였음을 이제야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너무나 낯설고 혐오스러워 만수는 거울을 주먹으로 치며 짐승 같은 울음을 토했습니다. 깨진 거울 조각 위로 붉은 피가 배어 나오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 육체의 고통은 느껴지지 않으니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춘식에게 저질렀던 악행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며 용서를 빌고 싶었으나 면목이 없어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한편 박춘식의 공방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현판식이 열려 많은 사람이 모여 축하하니 춘식 목공의 전수학교라는 간판이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최 회장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목공 기술을 가르치는 배움의 터전이 마련되었으니 춘식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춘식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무를 다루는 법을 가르치며 기술보다 마음을 먼저 닦아야 좋은 가구, 좋은 사람이 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발견하고 흐뭇한 미소를 짓는 춘식은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한 마음의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개관식에 참석한 최 회장이
스승님 정말 존경합니다 하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자 춘식은 제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 모든 공을 돌렸습니다. 자네 덕분에 내가 호강하네 하며 너털웃음을 터뜨리는 춘식의 얼굴에는 그늘이 없고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웃으니 행복 바이러스가 퍼져나갔습니다. 돈으로 건물을 세울 수는 있어도 사람을 세울 수는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현장이었으니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에도 잔잔한 감동이 일렁였습니다. 학교 앞을 지나가던 만수가 전봇대 뒤에 숨어서 이 광경을 몰래 훔쳐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니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춘식과 그 곁을 지키는 최 회장 그리고 희망에 찬 아이들의 모습이 자신의 처지와 너무나 대조되어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습니다. 나도 춘식이처럼 살았다면 지금쯤 존경받으며 살 텐데 무엇이 나를 괴물로 만들었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으나 돌아오는 답은 침묵뿐이었습니다. 만수는 주머니 속에 있던 꼬깃꼬깃한 전 재산을 꺼내 학교 앞 모금함에 몰래 넣고 뒤돌아 도망치듯 자리를 뜨니 마지막 남은 양심이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마음의 빚이라도 갚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담았으나 춘식의 앞에 나설 용기는 없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멀어져가는 만수의 뒷모습을 우연히 발견한 춘식은 잠시 작업을 멈추고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니 친구의 안녕을 빌어주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고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니 모든 악연과 시련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어 어느덧 공방 마당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나 훈훈한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춘식의 목공의 전수학교는 전국에서 몰려든 학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망치질 소리가 리듬을 타니 생동감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작업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춘식의 열정은 식을 줄 모르고 오히려 회춘한 듯 활기차니 보는 이들이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치니 비행 청소년들이 개과천선하여 새 삶을 찾는 기적들이 일어나 교육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돈보다 귀한 땀의 가치를 깨달은 아이들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게 빛나고 스승을 바라보는 존경심이 공방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춘식이 앞으로 발신인이 없는 소포가 하나 배달되어 궁금증을 자아내니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고 그 안에 든 물건을 확인했습니다. 투박하게 깎은 나무 인형과 꼬깃꼬깃한 편지 한 장이 들어있어 춘식의 시선을 잡으니 서툰 솜씨로 만든 그 인형은 못난이 삼형제를 닮아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 읽어내려가는 춘식의 눈가가 촉촉해지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지니 그것은 바로 연락이 끊겼던 김만수가 보낸 참회록이었습니다. 친구야, 나는 지금 시골에 작은 요양병원에서 봉사하며 허드렛 일을 돕고 살고 있다며 자신의 근황을 담담히 적으니 진심이 글자마다 배어 있었습니다. 노인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식사를 챙기는 고된 일이지만 돈만 줬던 지난날보다 지금이 훨씬 마음이 편안하다 고백하니 진정한 평화를 찾은 듯 했습니다. 내가 가르쳐준 대로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을 이제야 알았으니 이 못난 나무 인형은 나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라며 부끄러운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남을 위해 사는 삶 속에서 너의 그림자를 조금이나마 닮아가려 노력하고 있다 하니 만수는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춘식은 나무 인형을 작업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고 친구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주니 우정은 다른 형태로 이어졌습니다. 먼 곳에서나마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 생각하며 답장 대신 마음으로 따뜻한 위로를 보내고 있으니 긴 겨울밤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춘식의 고이 연칠순 잔치가 열리는 날이 찾아왔으니 호텔이 아닌 공방 마당에서 소박하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최 회장은 극구 사양하는 춘식을 설득하여 조촐한 자리를 마련하고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으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마당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유명 정치인이나 재벌들보다 춘식에게 가구를 배웠던 제자들과 동네 주민들이 더 많이 참석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건네고 있으니 사람 냄새가 나는 잔치였습니다. 한때 춘식을 무시했던 동창들도 쭈뼛거리며 구석 자리에 나타나 작은 선물 하나씩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비치니 용서와 화해의 장이 되었습니다. 춘식은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따뜻하게 잡아주며 웃어주고 지난 일은 다 잊었다 말하며 국밥 한 그릇 먹고 가라 권하니 동창들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감싸주는 춘식의 넓은 아량 앞에서 그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으나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 비로소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성공이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과 마음을 나누었느냐에 달려있음을 오늘의 잔치가 증명하고 있으니 모두가 행복에 젖어들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최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라 축사를 시작하니 장례는 숙연해지고 모두가 귀를 기울여 경청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라 불리지만 마음이 가장 부자인 사람은 바로 여기 계신 스승님이라며 최고의 찬사를 바쳤습니다. 제가 힘들 때 잡아주신 손길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듯이 스승님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만리를 퍼져 세상을 바꾼다며 깊은 존경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의 선창으로 모두가 스승의 은혜 노래를 부르니 공방 마당에 울려 퍼지는 합창이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사하여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춘식의 아내도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당신 참 고생 많았다고 그리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귓가에 속삭여 주었습니다. 평생 톱밥을 뒤집어 쓰고 살며 무시당하던 서름을 견뎌낸 남편이 만인의 존경을 받는 거장이 되어 우뚝 서 있으니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춘식은 아내의 거친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당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모든 공을 아내에게 돌리니 부부의 사랑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춘식은 홀로 공방에 남아 자신의 평생지기인 공구들을 하나씩 닦으며 정리하니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낡은 대패와 손때 묻은 망치 그리고 무수히 많은 조각도가 지난 세월의 영광과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춘식은 창문을 활짝 열고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며 자신을 스쳐간 인연들을 하나씩 떠올려 기도하니 감사함만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멸시받던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단단한 자신이 있음을 알기에 고난조차 축복이었노라고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깎일수록 향기가 나고 사람은 낮아질수록 깊어지니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 평생을 돌아왔나 싶어 허허로운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생은 욕심 없이 후학들을 기르고 이웃을 돌보며 나무처럼 묵묵히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리라 다짐하니 그의 뒷모습이 산처럼 커 보였습니다. 밤바람에 실려오는 나무 향기가 춘식의 온몸을 휘감아 돌고 공방의 불빛은 등대처럼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있으니 그 밤은 유난히도 아름다웠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흐르고 어느 화창한 봄날의 오후 춘식의 공방 앞에는 노란 개나리꽃이 만발하여 피었으니 봄의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춘식은 양지바른 툇마루에 앉아 졸고 있는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따사로운 햇살을 즐기고 있으니 신선 노름이 따로 없었습니다. 멀리서 우체부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오고 반가운 편지 한 통이 배달되어 춘식의 손에 쥐어지니 발신인은 강원도 산골에 김만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동봉되어 있었는데 그 속에는 직접 지은 듯한 작은 오두막과 활짝 웃고 있는 만수의 얼굴이 건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친구야, 나도 이제 작은
공방을 하나 차렸다네. 내 실력에는 비할 바 아니지만 동네 아이들에게 팽이도 깎아주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네. 이제야 내가 왜 나무를 그토록 사랑했는지 알 것 같아. 나무를 만지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욕심이 사라지니 이보다 더 좋은 스승이 어디 있겠는가. 언젠가 시간이 된다면 내 오두막에 한번 들러주게. 직접 깎은 찻잔에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고 싶네 하며 편지는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춘식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먼 산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니 잃어버렸던 친구가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 무엇보다 기뻐 눈가가 촉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수업을 마친 제자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춘식에게 인사를 하니 공방이 다시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하며 손을 흔드는 아이들의 모습이 마치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싱그럽고 예뻐서 춘식은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달려와 선생님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하며 삐뚤빼뚤하게 깎은 나무 숟가락을 건네주니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춘식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주 훌륭한 작품이라 칭찬하고 이 숟가락으로 밥을 먹으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겠구나 하며 호탕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아이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사람들은 돈을 쫓아 달리지만 이곳 공방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평온하고 따뜻하기만 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나눌 줄 아는 자라는 평범한 진리가 공방 마당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해질녘 기되어 아내가 저녁상을 들고 툇마루로 나오니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마당 가득 퍼져나가 식욕을 돋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당신 좋아하는 호박잎쌈이라며 밥상머리에 앉은 아내의 주름진 얼굴이 저녁 노을을 받아 붉게 물드니 곱디고 온 꽃처럼 보였습니다. 춘식은 숟가락을 들기 전 아내를 지그시 바라보며 임자 우리 참 잘 살았지? 하고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니 아내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핀잔을 주면서도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는 손길에는 사랑이 뚝뚝 묻어나오고 있으니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비굴하지 않았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으며 유혹이 많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지켜온 우리네 인생이었으니 후회 없는 삶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노부부가 마주 앉아 오순도순 저녁을 먹는 풍경 위로 붉은 노을이 길게 드리워지고 처마 밑 풍경 소리가 딸랑이며 배경음악처럼 깔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와 밥 짓는 연기가 어우러져 고향의 정취를 자아내고 있으니 이보다 더 완벽한 행복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춘식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공방 뒤편의 언덕으로 올라가니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만의 비밀 장소였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젊은 시절 심은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당당하게 서 있었으니 세월의 풍파를 이겨낸 모습이었습니다. 춘식은 거친 나무 껍질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며 너도 참 고생 많았다 속삭이니 나무가 잎사귀를 흔들며 대답이라도 하듯 사각거렸습니다. 나무야 너는 알지 않느냐? 내가 흘린 땀과 눈물을 그리고 내가 지키려 했던 마지막 자존심을 말이다 하며 독백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에 흔들릴 지언정 결코 부러지지 않았던 나의 삶이 너를 닮았구나 하며 나무의 등을 기대고 앉으니 편안함이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여 반짝이고 땅에는 집집마다 불빛이 켜져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있으니 천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춘식은 눈을 지그시 감고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니 구불구불 험한 길이었으나 아름다운 소풍가도 같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춘식은 마지막으로 공방에 들러 내일 작업할 나무를 고르며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니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든이 다 된 나이에도 여전히 꿈을 꾸고 있으며 내일은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설렘에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작업대 위에 놓인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간 옛 노래가 흘러나오고 춘식은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나무의 결을 다듬고 있으니 영원한 현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재벌 회장의 친구도 아니고 유명한 예술가도 아닌 그저 나무를 사랑하는 몫으로서 남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가난하다고 무시당하던 동창회에서의 그날 밤이 이제는 아득한 옛 이야기가 되어 웃으며 추억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인생은 살아볼 만한 것이었습니다. 춘식이 공방에 불을 끄고 문을 닫고 나오는 그 순간 밤하늘의 유성 하나가 긴 꼬리를 그리며 떨어지니 마치 그의 인생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밤하늘을 향해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오늘도 참 좋은 날이었다. 혼잣말을 남기고 집으로 향하니 그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막이 내리고 조명이 꺼져도 그가 남긴 인생의 향기는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고 우리들 가슴속에 은은하게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